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3국 협력 강화에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고 민주당은 양심의 문제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단골과 동료 직원을 상대로 카드깡 성격의 사기를 벌인 관리자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된 피해액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항공에 이어 이번엔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가던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승객과 승무원 12명이 다쳤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난기류가 더 잦아질 거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인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이 발사체는 2분 뒤인 밤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미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고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이후 회의에서 합참 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은 어제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 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국회는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 제적 29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화점 고급 여성 의류 매장에서 매출 실적을 쌓기 위해 단골과 동료 직원을 상대로 카드깡 성격의 사기를 벌인 50대 관리자 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고객과 동료 직원의 카드로 수천만 원씩을 긁고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난 4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1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피해 금액도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선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참고인을 충분히 조사한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아직 추가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증거를 보강한 뒤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실패를 공식화한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던 불빛이 환해지더니 이내 사그라지듯 사라집니다. 어젯밤 서북 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 촬영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폭발 모습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포착된 것은 어젯밤 10시 44분. 발사체는 2분 만에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사 1시간 반 만에 실패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는데 사고의 원인으로는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플러스 석유 발동기, 즉 엔진의 동작 믿음성이 문제였던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뤄진 1차,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에 이어 이번에도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위성 발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를 통보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중 협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는 한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어젯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태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한국이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건 자체가 지역 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은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양국은 북한 문제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입장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리창 중국 총리는 관련 측의 자제를 언급했는데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일 총리의 발언 연이어 직접 들어보시죠. 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克制，防止事態進一步複雜化。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また、拉致問題の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理解を得ました。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3국의 협력체제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개최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지만 세 나라는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등 실질적 협력에 초점을 맞춰 협력 체계를 더 굳건히 해나갈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양자관계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3국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상회의 후 채택된 공동선언은 한일중 세 나라가 민생 증진,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동회견에서 한일 정상은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자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안보 현안에서는 온도차가 있었지만 3국 정상은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한일중 협력 체계는 더 굳건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과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각종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다음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북러 밀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중 협력 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기싸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거라며 이탈표 단속에 당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특검은 양심의 문제라며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안건을 정하기 위한 회동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쟁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이 끝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특히 특검법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제2 처리 그리고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처리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예고한 대로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 여야 표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질 거라 강조했지만 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특검 찬성 뜻을 밝히며 이탈표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막판 표 단속에 안간힘을 기울였습니다.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은 당파적 이익을 떠난 양심의 문제라며 여권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배후를 밝히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 보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여당 내 특검 이탈표 규모는 앞으로 야권이 확실히 전국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여권이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느냐 여부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초반 전국 향방을 가를 첫 분기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지휘부가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지휘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날 새벽,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모중령은 상관인 7여단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오는데 어디로 안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단장님 너희 한개 중대 모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왔납니까? 이중령이 사단장 현장 지도 장소로 추천한 곳은 내성청 감방교 일대에 있는 13중대. 물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방교? 예, 거기에 13중대 있습니다. 7여단장은 오전 9시나 10시쯤 이중령의 추천대로 감방교의 현장 지도를 안내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중령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휘부의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주장대로 수중 수색 명령이 없었고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있을 수 없는 대화란 겁니다. 해병대 현장 지휘관들 역시 수중 수색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등 지휘부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명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11대 대장과 7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단골과 내부 직원에게 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카드깡 성격의 사기 행위가 신고됐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실적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많게는 수억 원씩을 긁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고급 여성 의류 매장을 5년 넘게 이용해온 단골 A씨와 B씨. 3년 전쯤 매장 관리자 이모 씨에게서 난감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하다며 옷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해주면 다달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남편 없이 애들 데리고 뭐 열심히 하고 또 전국 매장에서 1, 2등 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좀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 씨도 처음에는 돈을 잘 갚았습니다. 옷을 살 땐 30% 가까이 할인도 해줘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줬는데 결제액이 많게는 3억 원대까지 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 씨가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제대로 넣긴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좀 내가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황당했죠. 뒤통수를 맞은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한 매장 직원들에게도 이른바 카드깡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내 직원일 때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게 한 뒤 허위 매출을 올리곤 다음 달쯤 뒤늦게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금액만큼 매출을 다시 채워 넣어야 또 다음 달 실적이 생기다 보니 직원들이 월별로 긁어야 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이 씨가 도망친 뒤 직원들 역시 한순간에 1억 원 넘게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을 응원을 했으니까 실적 올리는 거에 좀 도와주는 격이었던 거죠. 아직도 손님들 정리 안 됐냐고 좀 취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단골과 동료 직원 카드로 허위 매출을 올리면서 이 씨는 전국 최상위 실적을 거두며 매달 성과금만 수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관리자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매출 조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주장대로라면 허울뿐인 거래였지만 백화점이나 매장 의류업체 측은 매출을 취소해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승인과 취소가 반복돼 왔지만 백화점은 개인 사업자가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의류업체도 발주한 옷이 모두 나간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모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의 카드값이 밀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YTN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백화점과 의류업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상하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는 현재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불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열흘 만에 인정한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기간 열흘 안에 혐의에 대해 증거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필요한 음주운전죄와 달리 음주와 위험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나 수사 협조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리자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있는 점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장 영업을 마친 뒤라 인명피해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길이와 점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청담동에 있는 16층 건물 14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고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방기기 실외기가 설치돼 있던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4층 건물의 2층 빈 상가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으로 고소전에 휘말렸습니다. 차두리 씨는 여성 A씨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A씨는 차두리 씨가 본인과 교제하면서 또 다른 여성 B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채용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 35살 A씨와 B씨가 업무 방해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노동조합이 단체 안에서 구조된 동물 최소 40여 마리를 대상으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진경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시흥동 금천요금소 근처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크게 다친 60대 남성의 소지품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흰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루와 남성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승객과 승무원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튀르키예 상공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천장에 부딪히고 점심을 서빙 중이던 승무원들이 넘어지는 등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더블린 공항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카타르 항공 QR017편이 난기류를 만나 승객 6명과 승무원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는 더블린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다친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I've settled down now, but it was quite scary. But unfortunately, there was a couple of passengers that didn't have seatbelts on, so they were thrown in front of us. They were thrown out of their seats and hit their head. It was very scary, to be honest. Like I'm still shivering, right? It was for the 10 or 15 seconds, and that was the worst 15 seconds of my life. I have seen few people. They were like literally flying in the plane because it was so pressure in the plane, and they were standing, so they were on the top of the plane. 앞서 지난 21일에는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강도까지 키우고 있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이 난기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비행 중 안전벨트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맑은 하늘에서도 갑자기 비행기를 뒤흔드는 난기류는 승객들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난기류가 기후 위기로 인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기류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갈 때 방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배가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비행기도 공기의 파도를 만나며 흔들리는 겁니다. 난기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서 상승과 하강기류가 반복해서 생기는 산악파 난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대기의 상승과 하강 운동이 활발해지는 대류성 난류. 특히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청천 난류는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울돌목 물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측류 밑에 흐르지 않은 바람에 따라서 막 역류가 생깁니다. 그 내에 비행기가 혹시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흔들림이 생기고요.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비행기는 극심한 난기류로 1분 동안 위아래로 100m 넘게 출렁였습니다. 수직 속도 역시 치솟았다가 급강하했습니다. 최근 이런 난기류가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해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난류는 대기 상층에서 부는 매우 강하고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영향이 큰데 온난화로 남북의 온도 차이가 강할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강한 제트기류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제트의 강도의 증가에 비해서 거의 한 1.7배 정도 속도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래 기후에 대해서도 확인해본 결과 그 강도가 유럽에 있는 다른 제트 기류에 비해서 동아시아 제시 훨씬 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강한 청천 난류의 빈도수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항공기상청은 난류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6년 현업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완책으로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최소 10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만 17,000명이 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최대 70% 할인된 비용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임대료를 지원한 뒤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사각지대로 지적된 불법 건축물과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는 한편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입니다. 실제로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 주택은 단 한 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구제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거주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세입자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정부의 그 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유동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방안 발표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일 중 세 나라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FTA 협상 속도를 높이고 영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경제인들도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체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한일중 정상은 자유롭고 포괄적인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도 한국 간 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그리고 호혜적인 3자 FTA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加强区域产业链、供应链的合作，推动中日韩自贸区谈判重启。 수출 통제와 관련한 소통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영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일중 경제계 인사들도 4년 5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린 전환, 고령화 등에 함께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시로 통상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세 나라 경제계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供应链不稳定、不确定性增加等一系列挑战，中日韩三国迫切需要加强经济合作。 我々経済界は今後とも3カ国間の協力をさらに進め、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経済面から貢献してまいる所存であります。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우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리창 중국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 내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리 총리는 협력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중 투자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잡한 국제 질서 속 가장 가깝고도 먼 세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부터 협력의 물꼬를 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재표결은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엔 야권이 추진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부결 당론과 반대표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이탈표 17명이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지금까지 특검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은 진영 논리가 아닌 양심의 문제라며 이탈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 회의장 입구에서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당을 상대로 찬성표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탄 손자가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현 시험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현을 통해서도 운전자 과실로 본 국과수 감정과는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사고 현장 도로에서 진행한 공식 재현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재현.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강릉 시민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경차 크기의 스티로폼 모형 앞에 멈춰섭니다. 세 차례 모두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겁니다. 가속 페달을 일정 정도 이상 밟으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함을 부정한 차량 제조사의 주장. 운전자에 의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식 재현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차 재현 시험 역시 속도와 기어, 엔진 회전수 변화 등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5초간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늘어난 속도는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수치가 재현 시험 때보다 시속 10km 안팎이나 낮았습니다.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EDR에 나온 그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동안에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재현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싸워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인 유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현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위장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피해자가 성인이면 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용의자에게 접근한 뒤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찰이 위장 수사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1,028명.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성인인데
사실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도 피해자 제보를 받은 민간 활동가가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2년 넘게 신뢰관계를 쌓은 덕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장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해서 경찰 수사관에게 협조를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경찰도 위장수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늘리는 건 물론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 1년으로 제한된 수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는 계속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러한 규제들이 정말 필요한 규제인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무분별한 남용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부는 물론 관계 부처, 기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서울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사다리차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8층 높이까지 우뚝 서 있던 사다리차. 순식간에 넘어가더니 가운데가 부러져 크게 휘어진 채로 고압 전선 위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서울 오류동에 있는 인근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모두 1,2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전력 복구에만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구 일대도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전선이 이리저리 꼬이고 끊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울 상암동과 연남동 등 600여 곳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다리차의 윗부분이 전봇대에 매달린 전선에 닿은 게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다리차 사고를 막으려면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용 단계에서 이런 장비의 고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안전 각도라든가 그리고 양중과 이제 하역지의 적정 무게 관리, 부피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또 장비 노후화에 대비해 정기적인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월 2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이 UAE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 방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도 하이패스 차량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요금이 추후 정산되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또는 지갑이 없는 경우 지체되는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 부문에서 반짝이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가 3년간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경영과 마케팅, 투자,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안성시가 현재 동부 서부 권역에서만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똑버스를 오늘부터 남부 북부 권역에서도 운행합니다. 시는 하루 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미만인 마을이 많은 남북부 권역에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던 중 해당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노선버스가 아닌 똑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곡항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요트들. 화려한 모양의 범선에서 해골 마크를 단 해적선까지 배 80여 척이 출항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요트가 탁 튄 수평선을 향해 시원스럽게 내달리고 물의 힘으로 비행하는 플라이보드가 아이언맨이 돼 20m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연결된 해상 케이블카에선 서해안 명품 낙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트와 케이블카 요금은 축제 기간 최대 50% 이상 할인됩니다. 뱃놀이 축제는 밤에도 즐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배 LED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야간 전자댄스 뮤직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밤바다를 장식하게 됩니다.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요트 보트를 타고 서해 바다를 즐기는 것은 물론 EDM 페스티벌, AR 증강현실 체험 등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성 뱃놀이 축제는 지난해 관광객 21만 명 유치와 1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 달성으로 문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성시는 바가지 요금과 안전사고, 쓰레기가 없는 산무축제로 만들어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남부와 동부에서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적어도 21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5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에서 7명, 아칸소주 8명, 오클라호마에서 2명이 각각 숨진 데 이어 폭풍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전력시설도 파손돼 켄터키주 17만 가구를 포함해 미국 동부 지역 60만 가구 이상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주국군이 실시한 타이완 포위 훈련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마크 램버트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가 홍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 국장과 화상으로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국군의 타이완 인근 합동 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쌀쌀한 곳이 많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낮에도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늘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 대전은 12.3도, 대구는 15.6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5도, 대구도 25도, 광주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과 호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영동 남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남과 경남 내륙 쪽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날씨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남은 한 주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